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금요일 정직한 뉴스 뉴스인의 호준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보낼 특사를 서둘러서 확정하고 이달 안에 보내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가느냐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안에 보내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여전히 비핵화라는 명시적 목표 없이 시간 벌기용 북미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Provided the North shows a willingness to engage in meaningful, sincere discussions leading to denuclearization, we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those kind of discussions. 또 패럴림픽 이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일정에 대해서는 추가 연기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올림픽으로 연기된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4월 초부터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3월 중에 대북 특사를 파견해 북핵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북미 직접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 추진의 성사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테이블에 북한이 나오도록 설득해야 하는 역할인 만큼 대북 특사는 문 대통령의 의중도 잘 알고 북한과도 대화가 통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현재로선 대북 업무를 공식적으로 맡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저희가 평양을 가든 곧 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한 불장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과 대북 특사의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백악관에 전달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간 외교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파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보낼 계획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의 북한의 특사 파견 그리고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이번 통화에서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앞으로의 남북 대화 진전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이고 훌륭하게 치러진 것에 대해서 축하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네, 미 백악관도 한미 정상관 통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방점은 특사보다는 북한 비핵화에 두었습니다. 또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북한이 염두에 둘 수 있는 북핵의 동결,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검증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없도록 비핵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김희준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 사실을 발표하면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그 목표는 비핵화임을 확고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북한과 남북 대화의 진전 사항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noted their firm position that any dialogue with North Korea must be conducted with the explicit and unwavering goal of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The president wants to continue working with South Korea. It's a strong ally. We have no daylight between the two of us. We're going to continue those conversations. 대북 특사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They want to talk. And we want to talk also only under the right conditions.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에 응한다면 다시금 마주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창 패럴림픽이 끝나고 한미연합 훈련이 재개되기 전 3월 한 달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조만간 탐색적 북미 대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특사 파견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특사 파견 입장을 밝힌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발언입니다. 정부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북미 간의 불신과 긴장의 벽을 걷어내야 한다면서 대북 특사 이후에는 대미 특사도 함께 보내서 북미 대화를 적극 준비하고 평화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은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고 미국과 대화하겠다. 또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면 수용할 수 없다고 북의 속셈을 드러냈다면서 현 시점에서의 남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핵 대화가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거짓 평화회담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대북 특사 이전에 문 대통령이 대미 특사를 먼저 보내든지 또는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든지 해서 한미 동맹 간의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우선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최근 대통령이 주한미 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제일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특보가 동맹을 깨자는 정신 나간 발언을 했다면서 당장 문정인 특보를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한미 간의 독수리 훈련은 연기 또는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 PBS 공영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주한미 대사관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는 추가 연기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지만 독수리 훈련은 연기 또는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한국 언론들과의 통화에서는 네퍼 주한미 대사 대리가 키 리졸브 연습은 바꿀 수 없다고 말했지만은 병력이 투입되는 독수리 훈련은 남북 간 또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지면 일정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뜻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키 리졸브 연습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하는 지휘소 연습이고 독수리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를 전개시키는 야외 기동 훈련입니다. 네, 또 미 국방부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문정인 특보가 최근 한 강연에서 한국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아직 그의 발언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면서 원론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에 하와이에서 북한을 겨냥한 전쟁 훈련을 비밀리에 실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복수의 군사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훈련 이름은 테이블탑 훈련이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하와이에서 며칠 동안 진행됐고 북한을 겨냥한 비밀 전쟁 훈련이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마크 밀리 미군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토니 토머스 미 특수전 사령관도 이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3.1절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기념사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제99주년 3.1절 기념식 이후에는 만세운동 재연행진에도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두루마기 차림을 하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서대문 영무소 역사관 정문부터 독립문까지 400m 구간을 시민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독립문 앞에 도착한 문 대통령 내외와 시민들은 손에 든 태극기를 흔들면서 임숙자 3.1 여성 동지회장의 선창에 맞춰서 만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새겨넣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대성하였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촛불이 다시 밝혀준 국민주권의 나라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주로 세울 것입니다. 네, 어제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여기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평화 공동체를 강조한 부분, 그리고 건국 100주년이라고 규정한 부분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 보도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는 여야를 떠나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도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데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전혀 없는 평화공동체는 대북 저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려운 한일 관계 속에서 위안부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한일 남북관계에 대한 현실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밝힌 뒤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근본 문제에 대한 어떠한 접근도 없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1945년 광복절이 아닌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건국절 논란은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어제 3.1절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먼저 진보 성향인 3.1 민회 조직위원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3.1혁명 100년 대회를 열고 신독립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집회는 보수단체들이 주최했습니다. 보수단체들과 개신교 단체들, 경찰 추산으로 3만 명이 넘는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태극기 행동본부 등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구국 기도회를 열고 자유대한민국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친박단체인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운동본부와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는 서울역과 덕수궁 대한문 등에서 집회를 열고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에는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돼 있던 촛불 조형물을 쓰러뜨려서 파손시키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 조형물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고 이 리본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4.16 연대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조형물을 파손하고 이를 말리던 농성장 관계자들을 폭행한 데 대해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기물 파손과 경찰관 폭행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증 자료와 주변 CCTV를 분석해서 불법 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사전에 신고된 행정 경로를 벗어난 행위도 자료를 분석한 뒤에 집회 주최자를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평창올림픽 끝났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새로운 혐의들을 찾아내면서 보강 수사를 하느라고 소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승재 기자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밤늦게 검찰청사를 나온 이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연관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스 지분 일부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진술했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다스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고 검찰도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결론 낸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이상은 회장의 도곡동 땅 매각 자금 150억 원 가운데 10억 원 이상을 가져간 의혹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에 이어 큰형인 이 회장을 조사함에 따라 다스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보그룹 측의 불법 자금 제공 의혹, 공천 헌금 의혹, 불법 경선 자금 의혹 등이 새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대선 당선 이전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에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와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시기는 이달 초에서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계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영포 빌딩의 지하 창고에서 옛 청와대 국정문건을 압수한 검찰의 조치가 위법이라면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영포 빌딩에서 압수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바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라면서 법원에 이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여 년 전 저서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동안 계속 논란이었죠. 오늘 밝힌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나갈 때 해명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SNS에 오늘 글을 올렸습니다. 저로서는 여기 있는 동안은 일전에 밝힌 사실과 사과 외에 저를 위한 변명이나 해명을 할 생각이 없다면서 나의 명예, 나의 진실, 나의 주장은 여기서, 즉 청와대에서 나갈 때 시작할 생각이라고 썼습니다. 탁 행정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해 5월에 여성 비하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사과한 뒤에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완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근룡호 2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실종자를 더 이상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망자 신원까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 해상에서 전복된 근룡호 선원 실종자 수색 작업은 밤사이에도 이루어졌습니다. 해상의 기상이 나빠 수색에 어려움을 겪자 근룡호를 안전지대로 옮겨 수중 수색을 했습니다. 또 조명탄을 발사하며 해상 수색도 벌였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현재 특수구조단을 투입해 수중 수색을 하고 광범위하게 해상 수색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에도 수색 작업을 펴고 있지만 해경이 사망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 발표해 빈축을 샀습니다. 근룡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경은 조타실 안에서 2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해경은 외모와 옷차림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이 가운데 1명을 선원 박 씨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참관한 선원 가족이 재확인을 요청하고 나서야 제대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이날 오후 지문 조회 결과가 나오자 선장 진 씨라고 바로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근룡호는 자동 선박 식별 장치 신호가 소멸하기 직전까지 해상관제센터로부터 간접적인 관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해경이 신호가 사라진 근룡호를 보다 관심 있게 추적했더라면 구조가 일찍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Применение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ротив России или ее союзников, малой, средней, до какой угодно мощности, мы будем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ядерное нападение на нашу страну. 이 두 스트롱맨들의 힘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선공은 지금 보신 것처럼 아무도 막지 못하는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했다라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도발적인 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박병환 기자 리포트 그리고 김기봉 특파원 리포트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옛 소련과 체결했던 ABM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MD 시스템을 구축한 데 대한 대응으로 첨단 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는 물론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MD 시스템을 배치하고 일본과 한국에 MD 시스템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푸틴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대형 스크린에서는 러시아의 첨단 무기를 보여주는 동영상과 컴퓨터 그래픽 등이 소개됐습니다. 그는 차세대 신형 ICBM 사르맛을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어떤 MD로도 사르맛은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совместно с предприятиями ракетно-косм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начали активную фазу испытаний нового ракет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 тяжелой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ракетой. 또 세계 여러 나라가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초음속 무기를 러시아는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Стало создание высокоточного гиперзвукового авиационно-ракетного комплекса, так же, как вы уже поняли, наверняка не имеющего мировых аналогов. 지난 2000년 대선에서 승리한 푸틴은 2004년 재선 성공 후 헌법에서 3년임을 금지하자 2008년 총리로 잠시 물러앉았다가 2012년 대통령에 복귀해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70%가 푸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 그의 24년 집권은 확실시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자국의 신형 핵무기를 소개한 푸틴. 미국이 동맹국을 공격하면 곧바로 보복하겠다는 경고까지 했지만 미국은 일단 대응 수위를 낮췄습니다. We're not surprised by the statements, and the American people should rest assured that we are fully prepared. 다만 푸틴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Our stance has never been, they know very well that it's not about them. Our missile defense has never been about them. 정면 충돌을 일단 피하자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차세대 핵무기 개발 경쟁은 다시 불붙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어느 나라의 어떤 공격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We must modernize and rebuild our nuclear arsenal, hopefully never having to use it, but making it so strong and so powerful. 미국 대선 개입권으로 시작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핵무기 경쟁 형국으로 바뀌면서 제2의 냉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교차로 부근 이곳에 코엑스도 있는 곳이죠. 여기에 열 배관이 파열되면서 큰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어젯밤 상황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직경 60cm의 열 배관이 파열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로, 세로로 약 5m, 길이가 5m, 깊이는 1.5m나 되는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긴급 복구 작업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 배관이 파열되면서 그 증기도 지금 많이 나고 있고요. 어젯밤에 소방서가 긴급 복구를 하면서 찍은 화면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싱크홀이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수가 밖으로 흘러 넘쳤고 콘크리트가 녹으면서 6차선 도로에 대형 싱크홀이 생긴 것입니다. 이 화면이 오늘 조금 전 저희 취재팀이 촬영한 화면인데요. 이 복구가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19,000세대 난방과 온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 많은 물이 보신 것처럼 넘쳤었고 연기가 심해서 경찰이 도로를 통제했었습니다. 아마 낡은 배관이 해빙기가 되면서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지역 난방공사 관계자의 말입니다. 현장을 현재 수습하고 있고 정확한 파손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은 가능하면 오늘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만은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 주 중반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 의사를 밝힐 경우 여야 4당 대표만 초청해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홍 대표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시기는 다음 주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마지막까지 홍 대표를 설득해 봐야겠으나 오지 않겠다면 홍 대표를 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가 제의한 회동과 관련해 안보와 관련된 실질적인 논의가 보장된다면 참석할 수 있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홍 대표가 오늘 강효상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한병도 정무수석에게 청와대 회동과 관련한 3가지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3가지 제안은 영수회담 의제를 안보 문제에 국한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보장돼야 하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일방적인 통보 형식의 회동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관련해서 홍 대표는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의 대표로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과 28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4%로 지난주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오른 26%를 기록했고 10%는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갤럽은 부정평가 응답자 사이에서 대북 문제 지적이 많이 늘었다며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방남하고 천안함 유족과 야권이 강력히 반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거둬들인 당비 수입이 처음으로 100억 원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총 결산 결과 16억 원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2월 당이 거둔 당비 수입은 총 111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인 2016년 전체 당비 수입 93억 2천만 원과 비교해 18억 1천만 원 정도 많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안철수 전 대표까지 당무에 참여시킴으로써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와 함께 삼두마차 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다음 주부터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안 전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도 참여하고 당무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생 정당으로서 경쟁력 갖춘 인물을 끌어들이는 게 6.13 전국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만큼 인재영입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위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시장, 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을 접수합니다. 선관위는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 비용 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 3대 경제지표인 생산,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1.2% 증가했고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7%, 설비 투자 지수는 6.2%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영세 고용주가 많은 음식점, 숙박업소 생산은 4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어
서민 체감 경기는 이들 지표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개막전에서 노장 선수들의 활약으로 값진 대기록이 수립됐습니다. 39살 이동국은 시즌 첫 골을 넣으며 통산 203골로 개인 기록 행진을 이어갔고 35살 염기호는 K리그 사상 처음으로 100번째 도움을 달성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K리그 지난해 우승팀 전북현대와 FA컵 우승팀 울산현대의 개막전. 후반에 들어온 노장 이동국의 왼발에서 시즌 첫 골이 터졌습니다. 지난해 정규리그 MVP 이재성이 절묘한 각도로 찬 코너킥을 개인 통산 203호 골로 성공시켰습니다. 기록의 사나이 이동국은 지난해 가을 K리그 최초로 70골 70도움 기록을 세운 데 이어 개인 통산 200골도 돌파했습니다. 이동국은 신속한 패스로 한교원의 추가골에 도움까지 주며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홈 첫 경기고 저희가 홈에서 좀 골을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경기에 들어갔고요. 일단 후반에 찬스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결정지어줘서 저희가 쉽게 이긴 것 같습니다. 염기훈은 K리그 사상 최초로 100도움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0대1로 끌려가던 후반 39분 문전에서 멋진 패스로 이기재의 동점골에 도움을 주며 지난해 아쉽게 못 세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2006년 프로로 데뷔한 왼발의 달인 염기훈은 전북현대, 울산현대를 거쳐 수원 삼성에서 뛰며 통산 61골을 넣었습니다. 100도움 기록은 2위인 이동국의 72도움과 격차가 커서 당분간 깨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기록에도 불구하고 수원은 후반 종료 직전에 터진 최재현의 기막힌 헤딩골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사실 저 때문에 저기 골을 먹은 것 같아가지고 저기서 이제 온몸을 다 해가지고 골을 놓자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진짜 생각처럼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꿈만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와 FC 서울은 90분간의 공방전 끝에 0대0으로 비겼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아스널을 꺾고 잉글랜드 리그컵 챔피언에 오른 맨체스터 시티가 아스널을 또다시 완파하며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웸블리에서 열린 잉글랜드 리그컵 결승에서 아스널을 3대0으로 꺾고 우승한 맨시티. 이번엔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원정에서 똑같은 스코어로 이겼습니다. 전반 15분 사네의 환상적인 드리블을 이어받은 베르나르도 실바가 감각적인 왼발 슛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전반 28분 맨시티 두 번째 골도 사네의 발끝에서 시작됩니다. 사네와 아구에로 그리고 다비드 실바의 마무리 슛까지 체의 골키퍼도 어쩔 수 없는 완벽한 골입니다. 맨시티는 전반 33분 이번엔 사네가 직접 마무리 골을 성공시키며 전반에만 3대0을 만듭니다. 맨시티 에데르송 골키퍼는 후반 7분 오바메양의 페널티킥까지 막아내며 팀의 무실점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맨시티는 2위 맨유와 승점 차이를 16점으로 벌리며 남은 10경기에서 5할 정도의 승률만 기록해도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선수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MLB.com은 류현진과 마에다 겐타 등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고 류현진은 훈련에는 복귀했지만 시범 경기 등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이나 감염된 사람을 접촉했을 때 전파되고 구토와 설사, 고열과 탈수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정용화 씨의 경희대 대학원 입시 부정은 군대 입영을 미루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교수를 만나 개별 면접을 봤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정 씨와 경희대 이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입대를 한 달 앞둔 2016년 8월
박사과정 진학을 이유로 입영을 미룬 직후에 경희대 대학원에 지원한 것에 비춰볼 때 입영 연기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계절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나 봅니다. 아침에는 반짝 추웠지만 한낮은 지금은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3.3도까지 오르면서 아침보다 무려 10도가량 높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3월 중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며 전국 어디서나 밝은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달이 떠오르는 시각은 강릉이 6시 35분, 서울은 6시 43분쯤이 되겠고요. 제주에서는 6시 49분쯤 둥근 달이 두둥실 떠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 지역에는 밤늦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은 모두 예년 수준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0도, 광주 2도, 부산은 6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 15도, 대구 16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수준을 웃도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꽃샘추위는 물론하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는 시기인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Summer night, the stars were shining bright. One summer dream made with fancy wings. That summer night, my whole world tumbled down. I could have died if not for you. Each night I pray for you. My heart would cry for you. The sun won't shine again since you have gone. Each time I think of you, my heart would beat for you. You are the one for me. 전 세계가 주목했던 미국의 철강 관세 결정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수입 철강에 대해서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미국 산업부가 백악관에 건의했었던 여러 방안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나라에는 53% 관세 폭탄을 매기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영수 뉴욕 특파원 그리고 미국 내 반응은 이종수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철강 산업과 알루미늄 업계 대표들을 만나 이들 수입 제품의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Unlimited. It'll be 25% for steel. It'll be 10% for aluminum. And it'll be for a long period of time. 철강의 경우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세 가지 규제안 가운데 하나인 24%의 일률 관세보다 1%포인트 더 높여 적용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12개 국가에 53%의 폭탄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업체들이 미국 공장과 일자리를 파괴했다며 다음 주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o we're bringing it back, and we're going to bring it back relatively rapidly, and we're going to be instituting tariffs. Next week we'll be signing to manage.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불공정한 무역으로 자국 산업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It's disgraceful. And when it comes to a time when our country can't make aluminum and steel, and somebody said it before, and I will tell you, you almost don't have much of a country.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값싼 수입 철강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대통령의 무역 제재를 제안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그러나 폭탄 관세가 부과되면 철강값이 올라 자동차나 국방, 가전 등 다른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 증권시장에서는 자동차 업체인 GM과 포드가 3% 넘게 급락하는 등 관련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뉴욕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강행으로 휘청거렸습니다. Steel tariff that was announced today, I think, is bad news for investors in the fact that they're worried about a trade war. The market clearly does not want a reaction from any foreign powers, such as Canada, such as China, and the like. 실제로 유럽연합 EU는 미국 정부의 노골적 개입 조치라고 반발하며 즉각 강력 대응을 예고했고 캐나다도 보복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철강을 공급받아야 하는 미국 내 제조업체들도 당장 타격을 받았습니다. The manufacturers now are seeing an accelerated sell-off as well because they're going to have to pass along the increased cost of steel to their customer. 금속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항공, 조선, 가전 등 대형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이들 회사에 부품을 대는 하청업체도 타격을 받았다며 미 제조업체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에서조차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정부와 백악관 내 고위 관계자들 가운데 윌보로스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만이 찬성했습니다. 게리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간과했다며 비판했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등 동맹과 공조가 중요한 매티스 국방장관, 문우신 재무장관, 틸러슨 국무장관도 반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반대론으로 발표 시점을 알 수 없는 총극이 벌어졌다며 네브래스카주 벤 세스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미 접촉을 강화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우리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 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산업 관계자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면서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대미 접촉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치권 또 재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우리 입장을 알리고 미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투 파문이 대학가로 확산하는 가운데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교수진 5명 가운데 남성 교수 3명 모두가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이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배우 최용민 씨는 과거 극단 활동 중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자 지난달 28일 사과와 함께 교수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른 두 남성 교수도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모 교수는 지난달 26일 학과장 보직에서 해임도 했으며 이모 교수는 학생회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학교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고발이 잇따른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검찰은 이 씨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 범죄 특별수사대에 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습니다.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를 비롯한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연희단거리패 김소희 대표가 홍익대학교 교수로 임용됐다가 이윤택 연출가의 성폭력을 조력했다는 의혹 때문에 강의에서 배제됐습니다. 홍익대는 공연예술대학원 부교수로 임용된 김 대표를 강의에서 배제했으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익대 관계자는 김소희 대표의 임용이 이미 확정된 상태지만 강의를 주지 않음으로써 일단 교수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의 극단 번자기 대표 50살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성 단원 2명을 상대로 극단 사무실과 자신의 차에서 여러 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에 앞서 창원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을 뿐 강제로 성폭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 2 제작진이 성추문에 휩싸인 오달수 씨의 출연 분량을 대체 배우를 새로 캐스팅해 다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과 함께 2는 1편과 동시에 촬영됐으며 오는 8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달수는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판관 역을 맡았는데 극중 비중은 크지 않지만 2편도 촬영을 마친 상태여서 재촬영에 따른 제작비 증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여성 정책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 비판받았습니다. 루스 헬퍼린 카다리 부의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퍼지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는 상황은 피해자를 침묵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나벅비위원은 2012년에서 2016년 한국고용노동부에 보고된 2,109건의 성희롱 사건 가운데 9건만 기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해 현재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이 가해자 처벌 없이 폭로로 그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일파만파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잠깐의 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체계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또 의식도 바꾸는 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미비점들이 많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다 개선되고 개정돼야 되는 때이겠죠. 오늘 저희가 법률적인 문제 짚어보기 위해서 법률가인 이두아 변호사, 그리고 이 미투 파문 초기부터 현장을 취재했었던 김겨울 YTN 스타 연예부 기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요즘 김겨울 기자 많이 바쁘다고요? 예, 아무래도 연예계까지 미투 폭로가 계속 이어지면서 굉장히 바쁘게. 어떤 현장들 어떻게 취재하고 있나요? 네, 지금 최근에 오달수 씨가 영화계에 지금 미친 파장이 굉장히 큰데요. 오달수 씨가 현재 지금 드라마를 하차하고 그리고 지금 오달수 씨 출연 개봉 영화들이 연이어 지금 어떤 방안을 찾을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것도 다 다른 건 취재 안 하시고? 아, 예. 조민기 씨부터 오달수 씨 그리고 지금 사실 무근이라고 지금 입장을 표명한 곽도원 씨라든지 지금 연예계 전반에 스타들이 나올 때마다 또 그 소속사와 그리고 그 배우들이 출연한 어떤 그런 드라마나 작품들 관계자들 계속 지금 취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연예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연예계의 상황은 좋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 작품들이 사실 배우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제작사라든지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연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좀 빚어지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보기에 지금 꽤 한 달 가까이 취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나올 것은 대략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빙산의 일각밖에 지금 안 나온 것 같습니까? 사실 제가 예단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예. 사실 아직은 좀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견해 봅니다. 분위기로 봤을 때 이것이 한두 명의 아주 극히 돌출적인 것들이 아니라 좀 더 만연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 거군요. 네, 사실 저희 쪽으로도 지금 미투 관련 피해를 당했다라고 직접 연락 오시는 분도 있고 사실 제보는 지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리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되면 될수록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그 제보가 들어오면요. 네.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 취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아무래도 무고한 분을 사실 이런 범법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피해자분에 대해서 그때 상황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신분에 대해서 좀 먼저 확실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들어보고요. 네. 그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분의 일단 말을 들어보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해자로 지목된 분 쪽하고 또 접촉을 하나요?
네, 직접 연락을 하고요. 네. 실제로 조민기 씨 경우도 직접 통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선우재덕 씨 같이 이렇게 피해 사실, 그러니까 가해 사실이 없다라고 하신 분도 직접 연락 통화를 해서 직접 들어보기도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직접 들어보고 사실은 그 가해자라고 지목된 분들이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서 사실 이 일이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이분들의 생각하는 성의식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컨대 가해자로 지목된 조민기 씨 처음에는 이제 부인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통화해 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 처음에는 통화를 했을 때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 강했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또 그 좀 술이 취하진 음주 상태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잠시 뒤에 또 여쭤보겠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언급하신 성의식, 그 이른바 가해자들의 네. 성의식,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이두하 변호사님은 지금 우선 변호사님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런 현상들, 상황들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아무래도 법률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니까요. 실제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어야겠죠.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미투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with you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실제 이게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근절이 될 수 있나. 이게 법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이와 관련된 그 현재 법규들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피해자들 중에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게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계속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폐하라는 그 법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계속 이렇게 무고 사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놔두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그럼 내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온라인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이런 성폭력 당한 사실을 특정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면 내가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또 형사처벌이 되나? 그리고 또 사실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2차 피해가 계속 우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법원의 분위기는 이런 경우에 이제 개인적인 이익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고 사회적인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지는 비방의 목적이 없는 한은 명예훼손으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이 지금 법에 있기는 한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위법성 조각이 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지만은 이렇게는 지금 처벌을 안 한다 말씀이신 거죠, 법원이. 왜냐하면 지금 유엔에서 2015년부터 한국에 계속 폐지하라고 권고를 했다는 거와 같이 다른 나라는 이 법조항이 남아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다른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알려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이게 권력이랑 그 결합돼서 권력형 성범죄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그런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 또 단순한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되도록이면 처벌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소만 돼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 무죄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정말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죠. 경찰서도 가야
가야 되고. 예, 수사기관에도 가야 되고 또 고소했다 이런 얘기 알려지고 이러면 나도 범죄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 범죄도 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 전에라도 이 무죄를 받기까지 이제 뭐 여성계라든가 법조계에서 좀 도움을 주고 변론에 도움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런 경우에 그럼 경찰에서요, 수사기관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건을 안 하든지 기소를 안 하든지 그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이 경우에 있어서 일정 부분 가해자 쪽에서는 계속 이게 공공의 이익이 아니다, 뭐 금전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금전 요구 같은 게 혹시 있다면 그 부분은 개인의 이익일 수도 있고 주장만일 수도 있지만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수사기관이고 또 처벌에 있어서 좀 더 강조를 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 일정 부분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미투라는 게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게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비스타인 문제부터.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미투 운동이 별로 활발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데서 알 수 있다시피 미국에 저희가 이렇게 리포트 같은 걸 보면 어떠냐 하면 그 강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수사기관에서 한 45%는 수사기관 그 관계자들이 45%는 무고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조차 그러니 우리나라도 수사기관에서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폭력 범죄일 경우에 어떤 명예훼손이나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걸 보고 시각을 갖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수사기관에서부터 좀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요즘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여성 수사관, 여성 경찰관, 여성 검사 이런 분들이 그리고 여성 판사 많이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요. 이분들이 개입이 되면 좀 더 그런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죠. 네, 김 기자가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자들, 그 제보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걱정을 하든가 두려워하든가 그런 그 경우들이 있던가요? 네, 사실 그런 명예훼손에 관련해서 좀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보다 아무래도 얼굴이 알려진 분을 하다 보면 보통 그리고 그런 배우들을 지망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게 평생처럼 꼬리표처럼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오히려 이런 미투에 참여하는 거를 좀 망설이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것과 함께 아무래도 좀 그런 조직 자체가 폐쇄적이고 또 상하 구조가 좀 확실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 문화계 쪽에서 이걸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실명 공개하고 또 얼굴들을 공개하는 분들은 용기가 있는 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의 피해를 우려하는 그것도 뭐 당연히 있어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러면은 익명으로 해서 이걸 뭐 고발하고 또 수사가 진행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까? 피해자가 익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얘기를 할 때는 익명으로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뭐 저희가 밑에 나가는 자막처럼 그리고 좀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계나 법조계, 시민단체, 뭐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 다 이 어떤 그 적폐청산기구, 성폭력도 적폐죠 사실은. 가장 큰 적폐죠. 적폐청산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줘서 그 피해자들을 보호해줘야 되고요. 신고하는 시점부터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이 될 수 있게 그 사람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고 느끼게 해줘야 되고 권력을 계속 그 가해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피해자들이 신고를. 그러니까 가해자의 경우에 진짜 그 신고가 있고 실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정부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많이 하죠. 문화예술계 쪽은. 거기서 지원을 배제한다든가 그 권력을 내려놓게 제도적으로도 그 부분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고소고발은 뭐 실명으로 하더라도 피의 사실을 원래 공표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명을 공개를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예컨대
그 취재도 제보가 들어오면 실명 공개가 안 되더라도 취재하고 그럴 수는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특정을 하면서 피해자 이름이 알려지면 가해자 쪽에서는 이제 피해자가 누군지는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조사를 받으면서. 네, 네. 그러면서 압력을 가할 수 있을까 봐 제가 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도 또 피해자는 2차 피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경원시하거나 이런 눈초리가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도를 할 때는 피해자를 또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해주시면 좋겠죠. 예, 김 기자 보시기에는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걸 내가 폭로하고 제보하면 이후에 내 앞길이 막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의 저변에는 이제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알게 모르게 낙인을 찍는 저 사람이 그런 뭐 제보를 했었다더라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이제 우려하는 건데 실제로 그 업계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그 성관계라는 게 꼭 남녀 사이가 아니라 권력과 사실은 권력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문화계 쪽에는 뭐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누가 저 연예인 되고 싶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공무원 시험처럼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찌 보면 지금 그 미투에서 그 가해자들로 지목된 분들이 대부분 단원의 대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연극영화과의 교수라든지 얼굴이 굉장히 알려진 유명한 제작자, 배우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앞길을 막는다기보다도 이분들이 워낙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층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지인이나 이분들의 파급력이 상상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기자를 생활하면서 이번에 미투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좀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동안에는 이제 그분들의 어떤 권력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쉬쉬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문화는 맞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분들이 드러나면서 이분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실제적으로 연희당 거리회 같은 경우는 해체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어떤 사회 안에 그 조직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화를 갖게 되는 것 그 자체가 그동안에 좀 폐쇄적이었던 구조를 좀 더 개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이게 어떤 뭐 공채 시험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채용하고 등용하는 그 시스템의 그 투명성, 객관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의 어떤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그 영화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도 영화 안에서 그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나 감독들 모두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하나의 작품에 있어서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연기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함께 호흡했을 때 어떤 게 있다라는 어떤 그런 평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요 배역에 있어서는 오디션보다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평판이라든지 그동안의 스타성으로 캐스팅되는 경우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좀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좀 운영돼야 된다는 게 좀 많이 알려진다면 사실 오디션이나 이런 문화가 더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구조이긴 합니다. 네, 사실 그것도 또 굉장히 복잡한 어느 한쪽 측면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헐리우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아까 저희가 그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는가를 봤더니 징역형의 비중은 적고 20%대에 불과하고 특히 이제 성추행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014년에서 2016년에 주로 성폭력 범죄 1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 분석을 한 건데요. 네. 원래 그전에는 어땠냐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이제 남성 판사들도 많고 우리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도 좀 있어서 어떤 관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 법조인들이나 여성 시민단체에서 활발히 노력도 하고 양형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 때도 처음에는 명정 상태라 그러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그 저지른 경우에 그 감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으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조금 엄하게 판결하는 분들도 생길 정도로 기준이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판사들도 생각이 좀 바뀌게 되고 또 여성 법관들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배제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름이 알려져서 명예가 있으면서 권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명이 알려지거나 이렇게 되면서 사실 그 권력이 사라지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미투 운동 같은 게 활발해지면 이제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성추행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너그러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게요. 뭐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법조는 항상 후행을 하긴 하지만 이제 법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알 수 있는 게 2013년에 그 친고죄가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는 그 성폭력 중에서도 성범죄 중에서도 상습 강제추행, 강제추행의 경우에서도 상습성이 있으면 또 엄하게 처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기준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 관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친고죄 부분이 요즘에 그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직접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이게 폐지된 게 2013년 6월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추행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2010년부터군요. 그때 상습 강제추행 부분이 생겨서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면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계속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합리적으로 되는 건 그전에는 합의를 해서 돈을 공탁하거나 그렇게 해서 범죄의 형을 낮추거나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아니면 가족들, 어린 뭐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합의금을 주고 사실 어린 여성인데 이게 알려져서 뭐가 좋겠냐. 딸의 앞날을 위해서도 이렇게 설득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보상해주고 그런 게 법원에서 양형에도 이렇게 그게 배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돈을 주면 그 성범죄를 저질러도 좀 적게 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처벌이 면제됐다는 게 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법률에서는 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는 그 친고죄가 폐지가 되고 합의하고 상관없고 그렇게도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습 강제추행은 2010년부터는 처벌이 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습 강제추행에 거기에 적용됐었던 사례가 지금 보여드린 서울대 그 교수 사건인데요. 강모 교수님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상습 강제추행이 아니고 강제추행인 경우에는 그냥 그 전에는 2008년 초부터 2014년 7월까지 주로 이제 성추행이 있었던 거죠. 9명을 11차례 강제추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10년에 이게 강제추행, 상습 강제추행이 생겼기 때문에 이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느냐가 법조계에서도 관심이었는데요. 그래서 2010년부터 14년까지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한테 최근에 손해배상도 판결이 났습니다. 상습이라는 게 근데 기준이 어떻게? 상습성이라는 건 첫 번째는 동종 전과가 있으면 상습성이 인정되기가 쉽고요. 근데 초범인 사람도 있겠죠.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 한 명한테 여러 번을 한 것보다는 여러 명한테 한 게 좀 더 상습성이 인정되기 쉽고요. 보통은 한 3명 이상이면 상습성 인정되기가 아주 수월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한 2명이라 하더라도 여러 번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있었다 하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이두하 변호사님 그리고 김겨울 YTN 스타 연예부 기자님 두 분 얘기 듣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서로 말씀하실 때 이분 말씀하실 때 이분이 또 이분 말씀하실 때 이분이 서로 공감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가운데서 듣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그 절실하고 그동안 공감을 해왔던 문제이구나 여성들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느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고은 시인도 근데 이제 문단 또는 문단을 취재했던 분들은 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뭐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런 얘기들 이제 뒤늦게 한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연예계는 특히 이런 일들이
언젠가 있을 줄 알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깜짝 놀랐습니까, 김 기자는? 전 이제 연예부 기자를 이제 10년 좀 넘게 하면서 사실 이런 일을 풍문으로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풍문으로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실명을 밝히고 또 이렇게 미투 운동에 이렇게 참여를 한 경우들은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보게 된 건데요. 사실 있을 수 있었다고,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그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알만한 예컨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제보들도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보다는 기존에 지금 나온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네. 어찌됐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성의식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네. 사실 의식부터 바뀌어야지 근본적으로 개혁이 되는 건데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건 뭐 다들 하니까 뭐 이제 그런 식의 생각들이 하고 있었다는 게 이제 뒤늦게 밝혀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그 잘못된 성의식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취재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성의식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가해자로 지목된 어떤 배우들의 입장 발표라든지 이제 이런 걸 볼 때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뤄지는데요. 네.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입장을 발표할 때 뭐 실제로 그때는 연애의 감정이었다든지 그리고 뭐 격려하려고 뭐 조민기 씨가 입장 발표한 거는 격려하려고 뭐 안아줬던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성의식, 그러니까 어찌 보면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도할 때 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성신문 보도 같은 걸 보면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키자는 청원이 뭐 20만 명이 넘어섰다는 보도를 봤었는데 아마 지금은 숫자가 넘었을 거예요, 청원이. 근데 그게 여성의 경우에도 뭐 보바르가 옛날에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성으로 키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시피 남성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자란, 그러니까 그냥 그게 군대나 사회에서 성 기준에 대해서 그냥 그 저절로 세뇌되는 내지는 습득되는 관행으로 지금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윤택 연출가가 관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 그 법조인들이 보고 깜짝 놀랐는데 또 자백하는 건가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거를 근절하려면 젊은 세대, 이제 어린 세대부터라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성, 남성 모두 양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지금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직장에서 다 많이 하거든요. medin 이상 이렇게 되면 네. 그런 부분의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점점 그 여성들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점점 그 여성들의 권익도 향상이 되고 직장에서도 여성들의 비율이 늘어나니까 이게 사실 꼭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는 남성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양성이 평등하다는, 그리고 성이라는 것이 자기 결정권이 존중돼야 된다는 그런 점들을 좀 더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학교에서 해야 되죠.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 부분에서 양성 평등에 관해서는 예산이 많거든요. 네. 양성 평등 기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이른 나이에부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그 부분 교육을 좀 해야죠. 양성 평등에 대해서. 네. 제가 이두화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 국회의원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정당 이쪽은 건강한가, 괜찮은가, 뭐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현장에 계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엔 제가 거의 막내였죠, 여성 중에. 그리고 이제 대부분 여성 의원님들이 이제 어떤 걸크러쉬적인 분들이 제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활동을 활발히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항상 이제 여성이 많지 않은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이런 걸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저희가 오히려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여성 의원도 의원이지만 그래도 여성 의원은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들이시니까. 당직자나 아마 그죠. 그런 분들을 하고 이렇게 그냥
그 부분을 제가 그때 유심히 살펴보지 못해서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는데 이런 무관심도 저도 무관심한 사람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커졌나 보면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토양에서 이게 자랐다. 내지는 침묵한 사람들이 동조자고 공범자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무관심했던 사람, 그 주변을 잘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는 좀 더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까지 자책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들을 뭐 공공연히 들을 정도가 아니셨으면 뭐 국회나 정당에서 그런 것들이 뭐 만연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는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서 조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침묵의 카르텔 말씀하셨는데 취재하실 때 그 소속사라든가 아니면 그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취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쪽의 분위기나 반응은 어떻던가요? 사실 분위기가 좀 나뉘긴 하는데요. 아직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면 무서워서 어떻게 그 남녀가 함께 일을 하느냐라고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시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그동안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런 특히 성적인 문제가 좀 말끔하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긍정적인 호응을 보내는 입장입니다. 네. 이게 구조적으로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특히 이제 문화예술계, 뭐 연예계 이런 쪽에서 이게 정말 완전히 근절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취재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래도 전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화계 쪽에는 사실 유명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유명한 어떤 그런 이미지, 특히 그런 이미지의 타격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배우라든지 제작자로서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일을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아주 경종이 되는 거죠, 이번에. 네. 경종이 울린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일본은 아직 채 미처 운동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이게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이 좀 더 활발히 활성이 되도록 사회적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뒷받침하고 관심을 계속 가져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만나시면요. 여성들끼리 뭐 법조인들끼리나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시면은 어떤 얘기들 나누세요? 이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남자분들이 껴있는 경우에 조심해야겠다, 막 옷깃도 안 스치려고 조심하고 그러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하고 뭐 말도 아주 조심하고 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냐고 하면 혹시 실수할까 봐 아예 입을 다무는 걸로 선택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법이라는 게 행위, 그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일 뿐만 아니라 행위의 기준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법이 있다, 누가 이런 법으로 처벌받았다 그러면 그걸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조심을 해요, 행동을. 이제 저희 법조인부터 지금 조심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게 많이 알려져서 이제 뭐 저희가 계속 이런 화제를 다루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든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든 그냥 집안에서 일하든 집 밖에 일하든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요. 다들 좀 조심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생기죠. 네. 같이 이렇게 술 마시고 하는 저녁에 늦게까지 술 마시고 뭐 노래방 가기도 하고 이런 문화도 좀 이번에 좀 개선되는 거기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노래방을 잘 안 가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노래방이 잘 안 가죠. 네, 이제 2차는 안 가고 집에 가정으로 빨리 복귀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 김겨울 YTN스타 연예부 기자 계속해서 이 미투팝은 초기부터 취재하고 있다고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취재하시면서 느끼신 점 또 제가 안 여쭤봤는데 이런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든지 하는 거 있으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어제 그 조민기 씨가 조민기 씨한테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어떤 피해자 여성분의 카톡이 공개됐었는데요. 네. 그 카톡 안에 있는 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댓글에 있어서 여성 혐오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성희롱을 당했는데 그 카톡에는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다정한 이야기들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또 저의 또 후배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사실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성폭력은
이거는 남자 여자라서가 그 빚어지는 게 아니라 권력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성희롱을 당했을 당시에 그 여성이 이 관계를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그 카톡을 읽어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게 절대로 그 여성도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라는 논리로 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도 기자로서도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논쟁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게 권력의 문제가 결합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셨지만 영부인께서 지금 김정숙 여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민변이나 여성 시민단체가 좀 더 활발히 나서야 할 때고 여성 지도자들 급에서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언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왜 피해자인데 왜 그런 그 우호적으로 보이는 이모티콘이라든가 그런 거 보냈냐 이제 저도 좀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혹시 좀 더 경험을 토대로 말씀하실 거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은 사실 갑을 관계에서 의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자신의 커리어나 자신의 어떤 프로로서의 모습으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붙여서 뭐 여성 법조인의 경우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면 여자 변호사라서 저러는구나. 변호사로 평가받지 않고 여자라는 얘기가 먼저 나올까 봐 겁이 나서 거기에 적당히 순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할 때고요. 그리고 그게 범죄가 돼서 판결이나 이제 수사기관에서 보거나 재판에서 볼 때는 그런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성 경찰관, 여성 수사관, 여성 판사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니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그 재판 과정에 꼭 여성 인사들이 좀 많이 배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미투 파문의 법적인 문제 그리고 현장에서 취재한 취재담 이두아 변호사님, 김겨울 YTN 스타 연예부 기자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전해진 소식입니다. 부산 해운대 LCT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부산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쯤 부산 해운대 LCT 공사 현장 57층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과 공사장 구조물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지상에 있던 근로자 1명이 57층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숨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2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리실라 모리우치 전 미국 국가안보국 동아시아 태평양 사이버 안보 담당관은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지난해 채굴이나 해킹 등으로 획득한 가상화폐 비트코인 수가 최소한 11,000여 개로 추정한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민간 정보 분석 회사인 레코디스 퓨처에서 근무 중인 그는 북한이 가상화폐를 지난 1월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했고 지난해 12월 중순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치였을 때 현금화했다면 2억 1,000만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의 세부 규정을 대폭 개정해서 발표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국은 성명에서 규정 개정에 따라 미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에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재산과 이권은 모두 차단하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인들의 대북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통제 분야는 북한과 관련한 행정 실무와 절차, 항공기, 금융, 차단, 자산 차단, 외교 공관, 외국 금융기관 등 16개 분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고삐를 죄면서 북한이 제재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주요 수출품인 의류와 수산물 등의 중국 유입이 차단되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북한 내에서 가격 상승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폴란드나 아랍에미리트에서 일하다가 대북 제재 여파로 귀국길에 오른 북한 근로자들이 평양으로 향하는 열차를 가득 채우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릉에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장 부근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도 철거를 요구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은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면서 이 소녀상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요구를 했다고 산케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강릉 평화의 소녀상은 한일 위안부 합의 이전인 2015년 8월 강릉 3.1운동 기념공원 내에 설치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소녀상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장인 올림픽파크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마포구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홍익대 정문 앞에서 제막 행사를 열고 마포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학교 측과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혀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소녀상 건립에 앞장서온 마포구의회 이봉수 의원은 오늘 제막식을 하려 했지만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학생과 주민 등과 협의해 최종 설치 장소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익대 측은 학교 앞 부지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홍익대 총학생회도 학생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직접 위치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종교단체들도 제99주년 3.1절 기념 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3.1 인민봉기 99돌 기념 행사가 조선종교인협의회 주최로 진행됐다며 행사에는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가톨릭교협회 성원들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전역에 시베리아 찬 공기가 몰고 온 한파로 사망한 사람이 적어도 55명까지 늘었습니다. 노숙인들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이 혹한과 폭설에 노출되면서 폴란드에서만 21명, 슬로바키아에서 7명이 숨지는 등 최소 5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통망도 꽁꽁 얼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눈보라로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의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보도했고 프랑스 남서부 몽펠리에에서는 운전자 약 2,000명이 눈 쌓인 도로 위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에는 눈이 뻑뻑하고 아픈 안구 건조증 환자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은 것은 물론 가슴도 답답합니다. 이 같은 미세먼지는 눈 건강까지 해칩니다. 미세먼지 속에 중금속과 세균, 곰팡이 같은 유해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안구 건조증 환자는 지난 2014년 214만여 명이던 것이 2015년 216만여 명, 2016년 224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봄철이 두드러졌습니다. 2016년의 경우 1, 2월에 29만여 명 수준이던 것이 3월에 33만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 4월과 5월에도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적게 나오거나 쉽게 말라서 눈 표면에 염증이 생겨 불편해지는 질환입니다. 대부분은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듯한 이물감을 느끼거나 눈곱이 자주 끼고 충혈됩니다. 노화와 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건조한 실내 환경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봄철에는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 때문에 봄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보안경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눈을 자주 깜빡여 눈물의 증발을 막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눈의 피로가 느껴지면 휴식을 취하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눈을 마사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오늘부터 경유차의 매연 배출 허용 기준이 2배로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이후 유로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 배출 허용 기준이 수시 점검과 정기 검사는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 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강화됩니다. 이륜차는 정기 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이후 제작되고 신고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되며 소음 검사도 포함됩니다. 네, 부산 해운대 LCT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금 전 전해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수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추락 사고는 오후 2시쯤에 부산 해운대 LCT 공사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부산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LCT 공사장 57층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과 공사장 구조물이 한꺼번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지상에 있던 근로자 1명이 57층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숨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추락 사고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추락 사고는 오후 2시쯤에 부산 해운대 LCT 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부산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LCT 공사장 57층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과 공사장 구조물이 한꺼번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지상에 있던 근로자 1명이 57층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숨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최장수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개학철이 시작됨에 따라 독감과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등이 학교에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며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독감에 걸려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3일 이내에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화됐다면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째까지 등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호프 힉스 백악관 공보국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힉스 국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의 행운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임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몇 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힉스 공보국장이 로 포터 백악관 전 선임 비서관과의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사임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포터 전 비서관은 전 부인 2명을 수시로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가정폭력 의혹이 제기돼 비서관직에서 물러난 인물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요청한 한국GM이 지난해 9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을 부실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GM이 재무실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GM은 지난해 한국GM의 당기순 손실이 9천억 원에 달한다고 정부와 산업은행에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3,534억 원의 순손실을 낸 이후 4년 연속 대규모 손실입니다. 4년간 손실 규모를 합하면 3조 원에 이릅니다.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GM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부채 비율은 지난 2014년 435%에서 2016년 말에는 84,980%로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영업 손실 추정치도 8천억 원으로 유례없이 큰 반면 매출 추정치는 10조 7천억 원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이 중국과 북미 위주로 시장을 개편하는 데다 불투명한 경영 방식이 부실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대한 재무실사에서 위법한 사항이 나올 경우 고발을 포함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조리하고 부정직하게 돈을 빼돌린 증거가 나온다면 한국GM을 고발하실 수 있죠?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한국 GM이 자동차 부품을 반품한 것이 하도급법 위반인지를 살피겠다며 GM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GM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산업은행이 요구한 자료를 지금까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경영부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산업은행의 자료 요청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오늘 아침 6시쯤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진에어 항공편이 현지 공항에서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진에어 측은 항공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조 전기 계통에 이상이 발견돼 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 측은 해당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던 179명 가운데 167명은 부산과 대구로 가는 다른 항공사의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KT는 안정적인 시니어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60세로 정년퇴직하는 직원 가운데 전문성과 기량이 뛰어난 인원을 최장 2년 동안 재고용하는 시니어 컨설턴트 제도를 시행합니다. KT는 노사 합의에 따라 58세이던 정년을 2016년부터 60세로 연장하기로 했고 60세 정년퇴직자가 처음 발생하는 올해부터 재직 시 직무 전문성, 업무 성과, 인사평가 등을 반영해 시니어 컨설턴트를 뽑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오는 5일 의원과 원외위원장, 당직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워크숍이 열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공동교섭단체 논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며 공동교섭단체 추진을 결정하게 되면 즉각 정의당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한 채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불보듯 뻔하고 이 경우 그동안 공들여온 개헌 논의도 모두 무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서 그동안 민주당과 주요 사안에서 비슷한 입장을 취해온 정의당마저 정부 발의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실제로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41대 1로 집계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원서 접수 결과 4,953명 선발에 20만 2,978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6.5대 1의 경쟁률에 비해서 하락한 수치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시험 과목이 비슷하고 채용 인원이 많은 지방공무원과 소방직 등 특정직 채용 시험으로 지원자가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버거킹이 내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1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값이 오르는 제품은 와퍼, 치즈 와퍼, 불고기 와퍼 등 버거 10종과 텐더킹, 코코넛 쉬림프 등 사이드 메뉴 2종입니다. 햄버거 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임대료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바둑이 5년 만에 중국을 꺾고 농심배 세계대회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지석 구단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본선 13국에서 중국의 마지막 주자인 커제 구단에게 흑으로 217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며 우리나라의 우승컵을 안겼습니다. 와일드카드로 대표팀에 합류한 김지석 구단은 5연승을 달리고 있던 중국의 당이페이 구단을 꺾은 데 이어 커제 구단까지 제압하며 대표팀 맏형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마뱀 발자국으로 2발로 달렸던 도마뱀의 화석이 학계에 발표됐습니다. 도마뱀의 진화 시기를 연구할 수 있는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1억 2,700만 년에서 1억 1,000만 년 사이에 살았던 도마뱀 발자국 화석입니다. 전기배각기 하산동층 이암에 보존된 가로 70, 세로 30cm 크기 화석으로 도마뱀이 위급한 상황에서 4발이 아닌 2발로 달렸다는 증거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항재 연구팀이 지난 2004년 남해안 백악기 척추동물 화석지 조사를 통해 발견한 도마뱀 발자국 화석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발바닥보다는 발가락으로서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네 다리보다는 두 다리로 서서 뛰어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연구팀은 도마뱀의 뒷발자국 25개와 앞발자국 4개의 보행렬을 통해 네 다리 보행보다 두 다리로 달렸다는 보행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발자국 길이는 평균 2cm에 불과해 꼬리를 제외한 몸통 길이가 약 6.8cm의 작은 도마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도마뱀 발자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우리나라 경남 하동군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3건의 도마뱀 발자국과 구별되는 새로운 해부학적 특징을 기반으로 사우리페스 하동 엔시스로 명명됐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최소 500만 년 이상 앞선 화석입니다. 이번 연구는 백악기 파충류의 생태에 대한 새로운 발견 또는 이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무척추동물, 암석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1억 1000만 년 전 도마뱀은 두 발로 달렸다라는 제목의 이번 논문은 서울대와 미국, 중국 연구진이 참여했으며 사이언티픽 리포츠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분리독립 문제로 스페인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카탈루냐 분리독립 추진 정파들이 기존의 자치정부 수반 후보를 철회하고 새 후보를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차기 수반 입후보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벨기에 망명 중인 푸지데몬은 SNS에 올린 영상에서 카탈루냐 자치의회 의장에게 자신이 재임명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대체 후보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완도 해상에서 전복됐던 근룡호 선체수색이 사고 신고 접수 사흘째인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여수 거문도 안전해역으로 옮겨진 근룡호 선체수색을 했지만 추가로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초기 수색을 집중한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 7명 가운데 2명만을 찾았고 더 이상 배 안에 실종자가 없다고 보고 해상 수색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해경이 사고 해역에 늦게 도착한 데다 초기에는 선체 수색에 집중한 상황이어서 실종자 수색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반려견의 알레르기를 치료하는데 곤충 단백질을 이용한 사료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세계 최초로 식용곤충인 갈색 거저리의 애벌레로 기능성 사료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이를 민간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송태엽 기자입니다. 식용곤충인 갈색 거저리의 애벌레를 볶아 가루를 낸 뒤 감자와 쌀, 고구마 가루와 섞습니다. 찜기에 찐 뒤 적당히 잘라 말리면 반려견의 피부 알레르기에 좋은 고급 사료가 만들어집니다. 충남대 수의과병원에 의뢰해 피부 질환을 가진 강아지 30마리에 이 사료를 먹였더니 대부분 피부염과 가려움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갈색 거저리를 이용해서 식이 알러지를 겪고 있는 반려견의 피부 증상을 현저히 개선하였습니다. 고소해라고 불리는 갈색 거저리 애벌레를 이용한 기능성 사료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기능성 쌀인 도담쌀을 이용해 반려견의 간 건강을 개선하는 사료도 만들었습니다. 일반 쌀보다 천천히 소화돼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 조절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고 또 운동량이 많이 부족한 데다가 또 사료에 지방 성분이 많이 있어서 비만이 걱정이 되는데요. 기능성 사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2년 전 기준으로 국내 반려견 사료 시장은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애견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고급 사료는 아직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수입됩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네, 조금 전 자막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린 대로 조금 전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를 연임시킨다는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었고
이제 임기 만료되면서 3배수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가운데에서 현 총재인 이주열 총재를 연임시키는 것으로 조금 전 최종 결정을 하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뜻이다라고 청와대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조금 전 한은 이주열 총재 연임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3대 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 의병장인 할아버지와 광복군 장군인 아버지에 이어서 3대가 독립운동에 헌신했는데요. 어제 오후 용인시에서는 오 지사가 지낼 단독주택이 완공돼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수원에서 혼자 살았던 오 지사는 남은 생을 고향인 용인에서 보내는 게 작은 소망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이에 해당 지자체와 시민들, 지역 기업들이 힘을 모았고 해주 오씨 종중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된 오희옥 지사는 모든 것이 꿈만 같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는데요. 독립유공자의 집으로 이름 지어진 고향의 주택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 4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부산 해운대 LCT 공사장 사고, 4시 뉴스큐에서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